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재판부와 충돌했습니다. 다음 질문. 선서는 하셔야 됩니다. 선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출석을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예고하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하며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저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재판에 출석했는데 검찰의 신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법정에 나온 변호인들은 재판 도중 소란을 피워 15일에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석방됐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네, 감치합니다 한 20번 들은 것 같아요. 뭐라고 막 항의를 하니까 누구십니까? 나가십시오. 퇴정하세요.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이 재판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주혜 변호사님, 사실 변호사가 감치가 되는 일은 사실 극히 드물잖아요. 어떨 때 감치가 되는 걸까요? 극히 드물죠. 네. 변호인도 감치는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정 내부는 질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소란스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재판장이 반복해서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간다거나 하면은요. 네. 몇 번 구두 경고를 받고 아니면 퇴정을 요청받거나 그 다음에는 감치도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변호인이 함께 동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함께 있겠다고 하자 방청권이 있냐 재판장이 물었고요. 방청권이 없는 상태에서 거듭 계속해서 변호인단 측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고 이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하자 네. 몇 차례 구두 경고 후에 실제로 감치 명령까지 내려진 겁니다. 네. 감치 명령이 내려져서 결국 재판정 밖으로 이제 끌려 나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법조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변호사가 감치가 되는 경우는 거의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일이 바로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실제 상황으로 벌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재판장이 아주 단호합니다.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저 재판정은 누구야? 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이진관 지금 이 부장판사죠. 이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32기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지금 현재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을 맡고 있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대장동 사건 요것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여기 이제 관련한 알선 수재 혐의 재판도 맡고 있는 재판부 재판장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진관 판사가 아까 보신 모습에서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단호하고 거침이 없죠. 이게 어제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 단호하고 거침없는 진행 눈에 띄었는데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김용현, 윤석열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강제 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그 외 뭐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만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계신 거죠. 네.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는 죄로서 중하고 저희 재판부에서 CCTV 등 여러 증언을 봤을 때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증인이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언 거부권은 포괄적으로 다 허용했습니다. 네. 사실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좀 조근조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최수영 의원님 딱 봐도 셉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세니까 감치 결정까지 내렸다 싶긴 해요. 물론 재판장이 저렇게 네. 단호한 자세를 보이는 건 법의 신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왜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렇게 주목받느냐? 바로 이제 그 지부장판사와 대비되는 그 점 때문에 이제 일종의 비교 효과인 거죠. 사실 법원장으로서 재판 담당 재판관으로서 사실 저렇게 엄격하게 그다음에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다른 부장판사와 또 이렇게 그 이번 같은 재판과 비슷한 이제 결을 놓고 비교하다 보니까 네.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 이 많은 이게 이제 저는 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특검법이 좀 개정되면서 이 재판이 생중계되는 이게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것도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에게 생중계됨으로써 어쨌든 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 보여지는데 이상민 장관의 선서 거부도 저는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증인 선서 거부도 거기 있다고 봅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네. 선서 거부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쵸. 선서 거부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추론하면은 일문일답을 계속 해야 될 텐데 그때마다 거부합니다. 아예 하니까 포괄적으로 한 방에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선서 거부를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도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 고리를 이용해서 이거는 해석의 영역이라고 딱 반발하면서 그렇게 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재판의 생중계뿐만 아니라 이진관 판사의 특성도 있지만 또 지부장 판사와의 여러 가지 비교점을 통해서 아마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요즘에 화제의 인물로서 화제의 재판관으로서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지규현 부장판사와의 좀 비교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굉장히 단호한 이런 모습도 생중계가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단호할 땐 더더욱 단호한 면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여건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 변호사 이하상 변호사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감취될 위기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김계리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진관 부장판사 예단이 드러나는 소송 지위와 발언을 그동안 서슴없이 해왔다. 오만하기 짝이 없다. 몰랐는데 이재명 재판 배당되니까 잽싸게 재판을 정지한 판사던데 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김민주 대변인님. 네.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부가 정치적 성향이 좀 편향이 돼 있어서 지금 이러는 거야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양쪽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은 항상 본인들에게 재판 결과나 아니면은 과정에서의 불만이 있으면은 정치적인 판사다 아니면 정치적인 검찰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진관 판사가 특별하게 정치적인 그 성향을 보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출신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왔던 재판의 과정들도 보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결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특별하게 정치적인 성향을 특별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국민의힘은 어떤 그 판사에 대해서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인지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트집 잡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 변호사하고 어제 그 감치 명령을 받았던 이 변호사는 거의 뭐 지금 집회에서 윤호개인 집회에서 굉장히 명연설자로 많이 나서고 있는 분 아닙니까? 본인은 변호인으로서의 충분한 그 법정에서의 역할을 집중하셔야지 그 장외에서 본인이 마치 투사인 것처럼 제2의 전환길이 되고 싶은 행동은 이제 그만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편향된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늘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아 왔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일단 이 이하상 변호사가 이 구금하세요, 감치합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구금이 되진 않았습니다. 왜?
만약 구금이 된다고 하면 서울구치소로 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구치소가 같이 볼까요?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 안 됩니다라고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왜? 통상적으로 이름이 뭡니까? 직업이 뭐예요?라고 인적 사항을 물어보죠. 감치를 할 때는. 근데 일절 대답 안 하고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사항이 특정이 안 돼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네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치 재판 관련해선 그럼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일단 석방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귀가했다, 석방했다라는 건데 임 변호사님, 사실 이게 우리 생각할 때 인적사항 얘기 안 한다고 몰라? 약간 생각이 들긴 들어요. 물론 절차적인 게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한 번은 봐줬다고 봐야 되는 건가? 재판부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사실 2명이 감치가 돼 있었는데 네. 재판부에서 1명은 정확히 변호인 이름도 특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1명 같은 경우는 특정까지는 안 된 상태로 일단 뭐 용모라든가 상황 같은 걸 최대한 특정이 가능하게 적어서 감치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 감치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법정에서 소란 행위에 대해서 즉시 제재하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감치는 최대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부에서도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고 결코 가벼운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네. 이것이 어떤 형벌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법정 운영을 위해서 내려졌다는 그런 명령이라는 측면에서 아마도 일단 집행 정지를 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낸 거라고 보고요. 지금 집행 명령이 정지된 거기 때문에 네. 언제든 다시 또 감치를 할 수는 아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판에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한다면 네. 언제든 다시 감치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처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들으셨죠? 어제 석방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언제든 15일 안에 얼마든지 다시 감치될 수도 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라는 경고성 메시지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게 사실 변호사 감시도 굉장히 이런 일이라고 이례적이긴 이례적인데 어제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감치 논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김용현 전 장관 말고 또 증인이 있었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네,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 의견을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계신 거죠? 네. 네,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혐의가 중하고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선서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를 했다고 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를 그건 알아서 부과할 하십시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주소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서 내가 이래 내 재판도 있고 연관된 게 있어서 좀 얘기를 안 하겠다. 아예 증인 선서 안 하고 답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알아서 하십시오. 과태료 50만 원이에요라고 지금 이중관 부장판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임주혜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 내란 혐의 관련 쭉 재판들을 보면서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증언 자체를 거부한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또 과태료 부과는 처음 봤어요. 그럼 이게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다는 주장인 건데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일단 좀 분리해서 볼게. 네. 지금 재판부에서도 일단 선서를 하라. 선서를 하고 본인이 지금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증언 거부를 하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조차 되지 못한 측면입니다. 이 형사재판에서 증인 선서 거부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 정말 물리적으로 선서를 할 수 없는 뭐 그런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외에는
당연히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민사 재판과의 좀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재판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선서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진술 거부가 아니라 선서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된 거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고 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말씀을 드렸죠. 둘만 남았느냐? 아닙니다. 한 명이 더 있어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덕수 전 총리의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사실 출석 예정이었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가 구인영장까지 발부가 되니까 뒤늦게 오후 4시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증인 세 사람 공통점이 있죠. 한국일보 이 기사 같이 볼까요? 법정선 충암 3인입니다. 윤 선택적 답변, 김 측 일시감치, 이 선서 거부. 네. 충암 3인이 한 자리에 모두 증인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일시감치, 선서 거부는 저희가 봤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택적으로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그 진술은 탄핵 심판정 공판 조서와 그 재판 사건의 공판 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 분량의 제 진술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어떤 경위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까? 네, 이것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보내냐? 아니 거기는 민간 기관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군을 조금 투입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내려 하냐?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잘랐거든요. 펄쩍 뛰었죠. 이 민간 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안 된다고 제가 딱 잘랐고 그래서 장관이 아마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출동한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전부 올스톱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출동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한 바가 없고 당연합니다. 이 과정들은 다 김용현 장관이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김용현 장관이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나는 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뭔가 막 줄줄줄 또 뭐 얘기를 합니다. 내용인즉슨 여기 볼까요? 김용현의 책임 떠넘긴 윤, 김이 민주당사 군 출동시킨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최수영 위원님. 증언 안 한다고 하더니 다만 참고하세요라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지금 나는 딱 잘랐는데 김용현 장관이 보냈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 부분이 이제 처음서부터 논란이 됐던 게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계엄은 본인의 국적 결단 혹은 이제 어떤 비상 대권을 통한 위기의 어떤 그 극복 이런 차원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은 이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약간 이중고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전사령관하고도 얼마 전 설전을 벌였던 영상이 내용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김용현 전 장관을 이렇게 함께하는 이유가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난번에 그 곽종훈 전 특수전사령관과의 설전은 진실 공방에서 뭔가 여기서 본인이 내가 밀리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논리 구조가 설득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에 하는 것 같고 이번은 김용현 장관이 결국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결국은 내 말을 좀 결국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겨도 그것을 받아줄 것이다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저도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네. 추론인데 그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척점에 서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과거 헌법재판소 영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막 생각이 납니다라고 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게 진짜 지금 생각이 났을까라는 그런 좀 약간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좀 선택적 답변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김용현 전 장관한테는 떠넘겨도 받아주겠거니 생각을 하니까 넘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임 변호사님. 이 과연 김용현 전 장관도 떠넘긴 걸 받으면 내 형량이 이만큼이 되는 건데 이거를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운명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재판은 2명의 피고인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만약 한쪽이 인정되면 다른 쪽이 그걸 실행하거나 함께 공모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행위로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어제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들의 병력을 파견한다고 했고 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말렸다라는 취지.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이 어떤 유무죄의 성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충분히 참작될 요소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형량은 더 높아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요.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는 하고 네. 본인이 판단을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선서도 안 해서 과태료가 매겨졌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 부분도 좀 분리가 됩니다. 네.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과연 떠넘긴다고 떠넘긴 걸 받을 것이냐 아니면 반사를 할 것이냐 여부가 좀 관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특검이랑 약간 설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약 2분가량 뭔가를 이야기하고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는데 당시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저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시죠? 이상민 장관 일어나 있고. 네. 예. 당시 증인은 이상민 장관에게 특별히 별도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추정을 해도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민 장관에게 별도 얘기할 게 있으면 저 안으로 오라 그래서 얘기를 하지 저 다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이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네, 흥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답변을 자세히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당시 상황에 저게- 대해서. 저게 도대체 기억날 리도 없고 이상민 장관한테만 별도의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안으로 오라고 그래서 하던가. 네. 지금 특검의 얘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약간 어이가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민주 대변인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이 비상식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라는 얘기도 하던데 비상식적으로 사안을 꽤 맞춰서 뭔가 프레임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CCTV가 맨 처음에는 공개가 좀 잘 안 됐다가 나중에 공개가 돼서 굉장히 큰 파란을 일으킨 CCTV 아니겠습니까?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상민과 한덕수 두 피의자가 주고받았던 쪽지, 웃으면서 나눴던 대화 장면에서 둘이 충분히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택적인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전화 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그 여론조사 꽃, 그다음에 민주당사, 언론사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이지 않다. CCTV를 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느냐라는 거는 오히려 비과학적이고 선택적인 기억 상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